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거리,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바 씨도 식사를 하기 위해 딸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에바 씨가 30년 전 자주 먹던 음식인 돼지갈비로 메뉴를 정했습니다. 딸과 함께 들어간 돼지갈비집에서 주문을 하려고 자리에 앉은 에바 씨는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가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에바 씨가 올린 커뮤니티 레딧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맨하튼에 사는 에바라고 합니다. 제 나이도 벌써 50이 넘었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다들 다 큰딸이나 아들 데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 소피아를 혼자서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뭐 했냐고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미혼모거든요. 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0여 년 전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포드 자동차의 아시아 담당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현장 시장 파악을 나가게 됐었는데 제가 갔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때 제가 분석해야 했던 것은 한국의 경제 상황, 사회 분위기를 종합하여 포드 자동차의 구매력 소비자 파악이었습니다. 당시 거품이 꺼져가던 일본과 비교해서 아시아 판매 방향에 대한 대책안을 내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먼저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기로 한 달씩 머무르는 일정이었죠. 일본에서 한 달 지내고 바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한 달을 잡았어요.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업의 자동차 기업에 협조 요청을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요. 사정상 정확한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회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도 저는 열심히 서울의 길거리를 렌즈 안에 담았습니다. 당시 최고로 비싼 카메라였어요. 지금처럼 핸드폰 카메라가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좋은 카메라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의 치안이 최고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몰래 데려가 버리는 어른들도 있었고 길가에 소매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치기에 제가 당했단 말입니다.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이나 하던 카메라를 빼앗은 남자는 전속력으로 달려 도망치더군요. 저는 순간 얼이 빠져서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는 대로 달려서 그의 뒤를 쫓았지만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죠. 어차피 못 찾겠다 싶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일단 약속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고 일은 해야 했으니까 정해둔 약속 시간이 있는데 너무 늦어서도 안 되잖아요. 길을 돌아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턱 붙잡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뜀박질이라도 했는지 숨을 헐떡거리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떼기 전에 살펴보니까 손에 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소매치기였나 보다 싶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아 들고 무섭게 쳐다본 후에 그 사람의 말은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갈 길을 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겨우 감정을 가라앉혔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일단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어가 가능해서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들어오는 남자를 보니 제가 뺨을 때렸던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가 소매치기일 리는 없을 텐데 내가 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피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게 뺨을 맞은 남자는 소매치기가 아니라 제 카메라를 찾아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죠. 미팅 후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마시려고 사두었던 캔커피를 그에게 주었죠. 아까 일은 정말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소매치기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카메라를 찾아주고 저한테 뺨까지 맞은 데에 대한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순박하게 웃더군요. 그때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미팅을 하고 그 남자의 회사에도 자주 갔는데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괜히 궁금해져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남자의 이름은 진명이었어요. 굳이 그 회사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날에도 가고 그랬던 건 진명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를 만났고 점점 더 그가 좋아졌습니다. 결국 저희 둘은 사랑에 빠졌고 깊은 사이로 거듭날 기미를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참 야속하도록 빨라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라 국제연애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믿음이 있었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으로 가지만 진명 씨와 함께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일을 정리한 다음 한국으로 오겠다는 약속도 했죠. 미국으로 돌아갈 날을 2주 못되게 남겨두었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명 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몸이 아파서 결근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어떻게든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제가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첫사랑이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보고한 대로 복귀해야 했고 그렇게 진명 씨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메시지만 그의 회사에 남긴 채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 탄 내내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도착하고 며칠 지나서는 덤덤하게 사람들을 대했죠. 일하다가 울지 않으려면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잊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기억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면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역시나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저의 딸인 소피아죠. 소피아에게는 저의 성을 붙여주고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임신으로 힘들 때 돌봐주는 진명 씨가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죠. 저에겐 언제나 소피아와 함께였으니까요. 제가 처음이자 끝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와 함께 진명 씨의 피를 이어받은 소피아는 정말 예쁘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했죠. 아이를 보면 행복하면서도 씁쓸하고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몰래 울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울지 않게 되더군요. 진명 씨 생각을 안 하려 해도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기에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충분히 키워놓고서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딸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워커홀릭처럼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그 결과 저는 직장에서 빠른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소피아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앞만 보고 달렸더니 벌써 소피아가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어른이 된 딸을 보고 주변에서는 엄마랑 똑같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진명 씨의 얼굴이 많이 보였어요. 진명 씨를 닮은 소피아 덕분에 못 본 지 30년이나 된 그의 얼굴을 잊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소피아가 한국에 가자는 거예요. 엄마, 내가 전공하는 영화산업연구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서 직접 보고 싶어요.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갑자기 한국에 가자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던 아이에게 전공 과목에서 한국 영화산업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했나 보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라고 했지만 꼭 저랑 같이 가고 싶다면서 며칠을 조르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피아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참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같은 나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감상에 젖을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딸이 여기저기 가자고 팔을 끌어당겼거든요. 그래서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에도 가고 저는 그냥 따라다녔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마냥 좋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제 3일째 되던 날 길을 가다가 딸이 배고프다고 얼른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던 돼지갈비집으로 갔어요. 갈비라는 음식 정말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네요. 30년 전 진명 씨와 돼지갈비 먹으며 제가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며 웃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으로 가면서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돼지갈비집으로 들어가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명 씨를 닮은 중년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저히 시선을 떼기 힘들어서 계속 보고 있었더니 남자도 저를 발견했죠.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놀란 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인 것을 알았어요. 더 경악한 것은 저였어요. 갑자기 안 보여 나를 버린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눈앞에 나타났는지 놀랐답니다. 저와 진명 씨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그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도대체 그때 왜 없어졌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30년 만에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는 그 자동차 회사의 2세였고 그때 이미 정략 결혼을 약속하여 부모의 뜻을 절대 거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니 집에서 나갈 수 없게 경호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살하고 싶었지만 회사를 운영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선 그 결혼이 필수였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소피아의 존재는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 소피아의 앞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지명 씨는 다음 달 미국으로 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다시 제대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저는 지금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